네, 저희가 두 번째로 찾아갈 역은 3호선 녹번역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홍은동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근데 오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최규엽 신한대 초빙 교수 이나비 정치부 차장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나비 차장,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청와대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오늘 이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이사를 마치게 되고요. 이제 관저에서 지내게 되는 건데 보면 김정숙 여사가 도배나 이런 것들, 관저 도배나 이런 일들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이제 정확히 이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중으로 이사는 한다고 네. 하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출퇴근을 하면서 최근에 주민들과 만나기도 하고 셀카도 찍고 좀 소박하고 소탈하고 편한 대통령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홍은동 주변에서요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 자체도 경사났다고 많이 축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대요. 네. 길을 받아가겠다고 들어온대요. 아, 좋죠. 동네가 활성화된 것 같잖아요. 이태원에서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시던 집 궁금하고요. 그래서 왔어요. 아, 정말 검소하게 사셨구나. 측은지심이라 그러나? 마음이 찡했어요. 네. 어느 정도 예견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저 한적한 홍은동 산비탈에 있는 저 자택 주변이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문 대통령 출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보니까 요즘 홍은동에 매물이 없다고 네. 그만큼 팔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집값도 어떻게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또 홍은동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당시 이제 대선 기간에 본인을 이제 계속 밀착 취재했던 기자들과 등산을 했어요. 북악산 등산을 했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등산복을 입고 청와대에 이제 들어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기자들 좀 수고했다고 원래는 오전에 좀 일정 만들지 말고 기자들 좀 쉬게 해주십시다라고 이제 참모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같이 등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도 지금 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만큼은 좀 쉬자. 그렇게 이제 좀 대통령한테 건의하니까 대통령이 쉴 바에야 일단 대선 때 같이 취재했던 취재 기자들하고 한번 산행이나 하자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저게 청와대 안에서 조금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인데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저쪽을 통해서 산행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각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 한 100여 명 정도가 함께 등산을 한 50분 동안 하고 청와대 이제 안에 있는 그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이제 점심을 하면서 대선 때 취재했던 노고들을 서로 이제 좀 다독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산행이 끝나고 나서 네. 청와대에 다시 돌아와서 점심을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네. 삼계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계탕 먹는 장면들을 보면 직접 식판을 들고 본인이 손수 이렇게 음식을 담는 저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탈한 행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면 음식을 지금 떠주는 분이 지금은 화면에 안 잡히는데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직접 삼계탕을 뜨는 모습 그리고 네. 문 대통령이 직접 음식을 또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히말라야산도 가시고 산에 가면 오히려 더 피곤이 풀어질 거예요. 네. 식욕도 좋아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쉬는 걸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저런 기자들과 조금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삼계탕 먹는 모습 보면서 좀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오른다, 비슷하다라는 분들도 좀 계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3,000원짜리 식사도 직원들과 같이 드시고 이런 모습 어떻게 보냐했더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 참 좋다고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소탈한 모습이 그리고 비권위적인 모습이 우리 애들한테도 교육적 가치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서 보면 삼계탕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서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우석 국장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에는 그 건물의 이름이 위민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시 여민관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름을 바꾼 것도 사실은 저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바꿨으니 다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 국정의 성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문재인 오늘 사양하신 거를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탄핵 와중에 기자들의 요청으로 해서 산행을 같이 했었고 또 2005년도에도 했었고 저런 스스럼 없는 모습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 출입 기자인지 춘추관 출입 기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과 소통하는 건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볼 수 있고 궁금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기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앞으로도 오늘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자주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자들과 소통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이렇게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이 이제 가슴 절절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걸 보고 문변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기사가 있었고 바로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문변이란 아이디 문재인 변호사의 준말로 세월호 이제 선체 수색 관련된 기사의 한 댓글을 보고 여기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을 단 겁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면서 일일이 부르면서 위로를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 댓글을 달기 전에도요. 어젯밤에 윤영찬 수석에게 물었다고 해요. 네. 제가 이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또 자신이 단 댓글에 또 파장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또 세월호 실종자 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 역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에 보면은 국정홍보 사이트 이런데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무원들을 또 격려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댓글을 달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은종 의원님,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도에 보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참모진들도 댓글 달기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댓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소통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올려놓으면 그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또 댓글을 많이 다니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어떤 댓글을 달지 이제 상당히 그것도 좀 들었기도 하고. 근데 저게 댓글이 좋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의 어떤 수단이 좋긴 한데 또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공무원 또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좀 가려서 한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규혁 교수님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위민과 여민이 저는 좀 철학적으로 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함께 가자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집단지성에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잖아요. 남대문 가서 소주 드시고 광화문 집무 입은 그래서 이 집권 초기에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저는 끝날 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네. 자, 새 정부 앞으로 이제 줄줄이 장관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정무직이나 혹은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을 당에서 추천을 하겠다. 이 인사추천위원회를 놓고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은 혹시 그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 대표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것이 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자, 일단 인사추천위원회 없는 걸로 된 거죠? 네,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는 인사추천위를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좀 추 대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리면서 특히나 친문위원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라던가 또 다른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떤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렇게 당원에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를 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선에서 이렇게 조율이 된 건데요. 하지만 곳곳에 당과 청와대가 좀 갈등할 소지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 하면 저희가 기사 쓸 때 친문 인사라고 막 썼거든요. 당 대표 될 때 친문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다 돌면서 인사를 했는데 정작 추미애 대표만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미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네. 밀당의 그 집권 여당 대표님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시는데 고의를 안 만날려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일정에 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뭐 인사 문제로 내부에 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 공약의 그 의미는 좀 있었고요. 의원내각자에서는 쇄도 내비넷도 하잖아요. 네. 쇄도 캐비넷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뭐 인사 문제로 아무래도 좀 갈등이 있을지 않겠어요? 사람이 여러 일인데. 아마 최 교수님은 당에 계시니까 이제 조심스러웠을 텐데 일단 지금 추미애 대표가 뭐 어떤 인사 문제 관련해서 뭐 어떤 여러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좀 특정인을 계속 지금 이제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주장하는 게 왜 어떤 당의 어떤 사람들을 좀 아울러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꼭 특정인 자신의 어떤 측근을 갖다가 이제 청와대에 넣겠다는 뭐 그런 뜻이냐 이걸 두고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김민석 전 의원을 계속 뭐 정무소 수석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임종석 뭐 저 비서장 만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이제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 주장의 순수성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당에서 의심받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지난번 2012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당과 함께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민주당 정권이다. 뭐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의 추천권도 상당히 행사돼야 되지만 근데 이 당의 추천권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어떤 봐주기식 그런 추천에 오해가 산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 당과 청와대 갈등 자체는 그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어찌됐든 이제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와 이렇게 조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불협화음이 청와대가 나면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갈등이 있다면 좀 풀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청와대가 힘이 빠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다든가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당청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불거지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 아까 이제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집권이 아니라 정당의 집권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선진화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캠프가 집권을 하다가 이 인사권과 권한들을 독점하게 되면서 당청 갈등의 요인이 항상 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만약에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치른 선거고 그래서 정당의 집권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저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뒤에서 얘기할 수 있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가 불만이냐 당의 건의사항 좀 들어보자. 내가 또 혹시 그 임기 초반에 밀어붙이고 싶은 개혁 과제가 있으면 그것도 뒤에 밀고 그러면서 거기 내부에서 밖에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될 문제인데 저렇게 나온 거 그거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궁금하고요. 제 주변에서도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던데 자, 9년 2개월 만에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대부분의 정무직, 공직에서 배제돼 있었는데 일단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에서 저런 정무직이나 공직에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겠느냐. 어떤 정도의 압력이 또는 요구가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마 그 민주당 내에 이제 선대위 안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본인 스스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와대 고위인사들에게 압박을 넣겠죠. 그리고 실제로 선대위 안에 있는 중요 직책에 계셨던 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그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신세도 지고 공약도 하고 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부터의 압박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옛날 김무성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선대본부장으로 임기 끝났다 나 어디 가버린다고 붙이고 가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초탈해져야 한다. 예.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길입니다. 네. 이게 결국 이게 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선거를 한 사람과 집권을 하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거에서 어떤 농고행상식으로 이제 인사가 될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집권을 하는, 그러니까 직접 국정 운영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일단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데 중립적인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정권 초기에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농공행상식으로 당신은 선거 이만큼 했으니까 뭐 장관 자리 하나 주고, 아니면 공기업 사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초기에 가서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선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그런 지점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네.